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기자입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일정이 있어갖고 자리를 네. 비웠더니 네. 어땠어요? 아니, 댓글에 네. 딱 시작하자마자 한 기사 불편해가지고 아. 몸 바깥으로 가 있다 이런 댓글 봤거든요. 류 기자 어디 갔냐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너무 바라고 있어요. 언제 류 기자,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요일에 오죠. 네.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저희는 뭐 일 때문에 잠깐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자리 비웠는데 네. 지금 류 기자 놀러 간다고 자리 비워갖고 맞습니다. 아주 그냥 밉상입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지금 계속 인스타에 올라오세요. 아, 그래요? 네. 뭐 앞존칭을 써요. 앞존법을 써 인스타그램에다가. 참. 자,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 뉴스를 좀 볼 텐데 일단 그 미국 대선이 워낙 그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보니까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의 ABC 방송이 집계한 지지율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PD님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 해리스 후보가 뭐 51%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증시에서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 정도의 그 격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그 경합주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지금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랑 거의 50%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9월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좀 상당 부분 앞서 있었던 그 조사였었는데 네. 요게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패는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트럼프가 최근 들어 많이 부상하고 있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되는 대로 네. 좀 전해드릴게요. 대선 소식은. 또 자. 관심이 많으시니까 미국 장에 이게 업데이트가 네. 저만의 관심일까요? 아. 지금 저도 개인적인 그 어떤 대화 모임들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다들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단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자, 네. 첫 번째 뉴스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에서 류종훈 기자가 얼추 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좀 세부적인 실적이 공개가 돼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실적은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내년 전망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컨퍼런스 콜 이야기에서 이런 점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전기차 캐즘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한 실적을 보였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일단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950억 원. 근데 여기에서 사실 AMPC 보조금 있잖아요. AMPC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은 2,530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게 지난 2분기였었는데 네. 이번 분기는 180억 원 적자로 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 여기에다가 AMPC까지 포함하게 되면 4,480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많이 개선됐다. 물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캐즘 때문에 거의 40%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캐즘이라는 것을 좀 제외하기 위해서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수익성은 많이 개선됐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매출은
6조 8,778억 원 정도를 기록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16.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전 분기에 비해서 11.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를 보면은 일단 그 유럽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공급 물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북미랑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에서의 생산량이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워낙 전기차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그 현상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시점을 무엇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난 분기,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분기 실적에서 얘기했었던 게 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향후 그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ESS 배터리가 이 매출이 확대된 측면이 매출을 좀 극복시킨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전력망 중심의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주문을 테슬라로부터 받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12월 양산에 돌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80 배터리는 뭐 대표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물량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로 알려져 있고 지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그 일단 첫 번째로 처음으로 플러스 총 마진을 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분기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에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사이버 트럭이 팔리면 팔릴수록 테슬라의 LG 엔솔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LG 엔솔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이거는 이제 12월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적용된다기보다는 약간 4분기 실적에 일부 적용되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에 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그 테슬라 매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데도 안 가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종종 가는데 네. 그 가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매장에 영자를 항상 크게 써놓습니다. 왜죠? 0%. 그 모델 Y 물량에 대해서 네. 무이자 할부 행사를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3도 일부 좀 혜택을 주긴 합니다만 모델 Y를 계속 0%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매장을 가보시면 그 말은 뭐냐면 모델 Y를 지금 재고를 빨리 털어내야 되는구나. 이 모델 Y 재고를 빨리 털어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추측키로는 이거 재고 털어내고 그러면은 모델 Y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겠구나 라는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모델 Y 주니퍼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이 4680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는 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무래도 캐즘의 영향에 따라서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ESS로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고 여기에다가 4680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 4분기 전망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당장 이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4분기 매출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예상을 했고요. 다만 그리고 영업이익도 3분기보다 수익성 개선이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 영향으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분기에는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수익성 제품 출하가 좀 줄어들거든요. 4분기에 대표적으로 재고를 많이 털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성 제품 출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4분기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 투자를 과거 수준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일부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전기차의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 캐펙스 투자를 그 좀 공격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V용 캐파, 그러니까 전기차용 캐파 여유분을 빠르게 ESS용으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말은 전기차에서 캐즘이 발생하는 거 ESS로 우리가 극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은 수익성은 꽤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이렇게 개선된 것이 더 빠르게 다음 분기에 더 빠르게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이 진짜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한가 봐요. 네. 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공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고 다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네. 제가 이제 이것도 중국 경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산업 뉴스를 준비했는데 네. LVMH랑 캐린 같은 글로벌 명품 회사들이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도 이제 잘 나가던 명품 회사들이 실적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찐부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에르메스는 나홀로 독주를 하면서 이제 명품업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표를 봐주시면은. 네. 우선 이제 에르메스를 제외한 글로벌 명품 회사들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중국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명품 업계에서 중국 시장이 3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컸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지갑을 닫으면서 실적 부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대로 네네. 들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의 젊은 세대의 소비 형태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표를 보면은 이제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명품 업계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는데요. 네. 지난 2018년 명품 시장이 391조 원으로 커진 1등 공신도 이제 중국이었고요. 네. 이때 글로벌 명품 업계 매출의 3분의 1인 33%를 기여한 것도 중국이었고 또 지난해 24%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글로벌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코로나였던 2020년에 미국 내 명품 매출이 22%나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매출은 2020년에 전년 대비 48%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지난 15일 이제 LVMH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 하락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일본 시장을 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16%나 줄어들었고 2분기에도 한 14%가 빠졌는데 또다시 이제 대규모 감소가 나타난 건데요. 뭐 구찌나 발렌시아가 등을 이제 소유한 캐링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제냐도 3분기에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8% 급감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실적을 이제 다음 표에 보여주시면은 이게 에르메스 실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작아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에르메스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 매출은 23%나 뛰었습니다. 네. 확실히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일본 가가지고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엔화로 바꿔서 일본 그렇죠. 여행 가서 일본에서 명품 사갖고 돌아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네, 있었죠. 저도 그 여름에 도쿄 갔었는데 정말 백화점에 그 명품 층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거의 줄 서서 들어갈 정도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렇게 초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에서는 클래식한 이제 디자인이랑 뭐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좀 독점적인 브랜드 분위기를 강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좀 에르메스를 찐 부자들은 더 네.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그 하마스 수장에
부인이 네. 그 피난하는 와중에도 에르메스 백을 챙겼죠. 네, 네. 그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슈퍼 리치를 타깃으로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제 초고가 브랜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이제 주가에서도 나타나는데 에르메스 주가는 이제 연초 대비 한 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VMH는 한 15%, 케어링은 이제 한 3%씩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솔라 애널리스트가 올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에르메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경기가 불황일 때는 네. 명품이 뜬다는 이야기를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한창 이제 팬데믹 때도 그때 경기 불황이었죠. 밖에 네네.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명품이 뜨는 걸 보고서는 와 역시 경기 불황에는 명품이구나. 근데 네. 경기 불황에 명품이 뜨는 이유는 아무리 불황이어도 부자들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명품이 그렇죠. 뜬다는 그런 논리였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루이비통, 네. 그다음에 케링그룹, 샤넬은 안 나옵니다. 샤넬은 저기 연간 실적만 나오기 때문에 샤넬은 확인 못 하고 뭐 또 뭐가 있었을까? 페라가모, 그다음에 에르메스. 제가 이 맞아요. 실적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더 이상 루이비통, 케링, 뭐 이쪽은 네. 명품에 속하지 않는다. 어. 명품에 속하는 거는 에르메스다. 에르메스밖에 없다? 에르메스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불황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줄지 않은 거의 유일한 명품이 에르메스 하나예요. 루이비통도 엄청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버버리 거의 20몇 % 줄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캐링도 보여주셨지만 거의 20% 넘게 줄어들었고 그런 걸 보면은 야 불황에 구매를 안 하고 그다음에 경기 좋으면 구매하고 이건 사실 명품으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전히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이런 거 다 비싸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중산층이 부자를 따라하기 위한 브랜드인가? 아. 근데 이게 또 조금 아이러니한 게 네. 제가 최근에 유튜버를 또 봤는데 네. 이게 원래 에르메스를 사면은 다시 되팔면 더 웃돈으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300만 원 이런 버킨백 같은 게 또 그냥 1,000만 원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웃돈이 아니고 그냥 또 가격을 낮춰서 이제 중고가에 진짜 팔리는 거죠. 네. 또 그렇기도 하고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생태계가.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게 중국의 불황이 그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도 정말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네.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일본에서 잘 나가는 건 네. 다른 명품들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캐링도 그렇고 루이비통도 그렇고 다들 야 엔화 약세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엄청나게 사셨나 살라고. 봅니다. 네, 다들 그렇게 사셨나 네. 봅니다. 자, 이렇게 명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 세수결손을 그렇게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 오늘 그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결국은 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외평기금을 사용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면 실제로 그 목적에 맞는 필요성이 부각됐을 때 그 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라는 좀 의구심과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돈을 어디선가 우리 정부는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째 기금을 돌려막는 거냐 그리고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외환 방파제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추계를 했는지를 한번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세입 예산보다 대략 29조 6천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결손이 56조 원이 좀 넘었었어요. 물론 그거보단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네. 법인세가 안 거쳤죠.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올해는
결손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9조 원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결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외평기금은 원래의 목적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하락하면 원화 약세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달러를 아예 팔고 그럼 원화를 사서 원화의 가치를 얼추지켜주는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물론 이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미국 달러로만 자금이 너무나도 쏠리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선거 이후까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일시적인 원화 약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뭔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야 다른 통화는 안 되겠고 미국 달러가 최고야 뭐 그리고 금이 최고야라고 네. 하면서 달러 가치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GDP 성장률이 거의 0.1%에 달할 정도로 금리를 좀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거죠. 네. 그럼 달러는 강세인데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하고 그럼 달러 강세에다가 우리나라 금리 내리면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화 가치는 좀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세가 심화됐을 때 과연 외평기금을 이렇게 쓰고 나서도 우리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까? 외화 안정을 위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기 때문에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과연 이렇게 외평 기금을 써서 괜찮습니까? 라는 우려감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주택도시기금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투입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기재부 측에서도 이제 가용재원 활용 규모 그리고 대상은 세수 실적 또 각 부처의 재정사업 집행 영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은 기금인데 요거 그냥 그렇게 막 돌려 써도 되나? 나중에 괜찮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돌려 쓰기를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바로 가면 되나요? 네. 네, 그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이제 예전부터 나오던 이슈인데요. 근데 이제 합병에 대해서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가 모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티빙의 주요 주주인 KT만 합병안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아직 KT가 합병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은 현재 웨이브의 최대 주주가 40.5% 지분을 보유한 SK 스퀘어고요. 지상파 3사는 각각 19.8%씩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이제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네. 티빙도 이제 주요 주주인 KT만 빼고 이제 찬성한 상황인데요. 다만 KT는 아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KT 관계자가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서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KT가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자사의 그 IPTV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받을 영향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티빙이랑 웨이브랑 합치면은 네. 거의 국내 그러니까 넷플릭스 다음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넷플릭스 맞습니다. 다음 쿠팡보다 많아지죠. 아, 쿠팡보다 많아요. 쿠팡보다 많아지고 넷플릭스 바로 아래가 되니까 사람들이 네. 티빙이랑 웨이브 보면서 IPTV 안 보면 어떡해요? 그럼 그렇죠, 우리 가입자 그렇죠. 떨어지는데 네, 이게 그리고- 우려된다는 걸로 네네. 시장에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네. 그 구독자 수가 합치면은 넷플릭스를 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OTT 시장이 커지면서 뭐 KT 등의 이제 IPTV 사업이 공중파 함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실제 그 KT 기업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IPTV 가입자 수가 942만 명입니다. 네. 근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5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 업계 관계자가 CJ그룹은 영화관 CGV 사업을 하고 SK그룹은 IPTV를 하는데 이제 OTT 산업에 성장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음에도 그 KT가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까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KT가 합병안에 이제 찬성을 하면 양측 주주들은 곧바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앞서 이제 지난해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1,420억 원, 그다음에 7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합병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고 또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글로벌 OTT 플랫폼에 종속되어 생기는 이제 IP 침해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해소할 좀 통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합병을 하면은 넷플릭스 독점 체제에 견제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해 9월 티빙과 웨이브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87만 명, 42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한 1,2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되죠? 넷플릭스가 한 1,167만 명 정도. 아, 거의 비슷해지는군요. 네, 비슷한데 한 네. 그래도 좀 1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는 OTT 사업자의 탄생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티빙이랑 웨이브 뭐 오리지널 콘텐츠도 넷플릭스 못지않게 되게 좋잖아요. 되게 그래서 재밌죠. 네, 되게 네. 재밌죠. 그래가지고 좀 이게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참 네. 그 저랑 권 팀장님이랑 네네. 그 CJ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야, CJ는 정말 문화 사업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해놓고 그렇죠. 정작 자신들이 챙겨 먹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되게 아. 안쓰러운 안습인 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그 CJ가 그 저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영화들이 참 그 국내 영화 시장에서 뭔가 네. 하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걸 해서 우리나라 영화들 많이 이제 실제 CJ가 그 뭐죠? 그러니까 제작사로 네. 배급사, 네네, 배급사. 배급사로 활동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영화관에 우리나라 영화들을 많이 틀어 놓으면서 그럼 우리나라 영화들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흑백요리사와 관련된 것도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취재하다 보니까 네. 결국 한식 요리사 그리고 셰프들 파인다이닝 이런 네. 것들도 CJ가 참 밑바닥 잘 닦아놓고 왜 성과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티빙도 네.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OTT의 흐름을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티빙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는데 정작 잘 된 건 뭔가 아니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스포츠도 네. CGV에서 틀어주신 거 아세요? 네? CGV에서 스포츠 그 야구 중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저도 저번 주에 응원 갔다 왔거든요. CGV, 네. 여기 여의도 아, CGV에서 네.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좀 넓혀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도 했었는데 네. CJ 올리브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99년인가 그래요? 1999년인가 그래서 네. 벌써 한 25년쯤인가 됐는 네. 25년 됐나 거의 한 30년이 네, 됐나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CJ 올리브영 같은 H&B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H&B 브랜드들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뭐 네. 록스라든지 또 뭐 있었죠?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그거 많이 들어왔는데 다 망하고 왓슨스. 왓슨스 들어왔었고 왓슨스. 그거 다 망하고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이제 CJ 올리브영. 그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참 이게 뭔가 좋은 평가가 잘 안 나.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고 아무튼 네. 그래서 CJ를 얘기하면서 참 그 사회 문화적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참 잘 안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네. 저희끼리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CJ에 대해서.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D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랑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 관심이 아주 싸게 식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식었어요. 실제로 실적에서도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6%나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매출액은 한 15%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76%나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에 워낙 건설기계 업황이 뜨거웠던 게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2024년 이후부터는 사실 전망치이고 그 2023년까지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때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수주와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웠던 게 2023년쯤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워낙 많은 주문 물량이 있어서 올해는 어김없이 주문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직은 두산바켓의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건설기계 시장이 사실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두산바켓 실적도 약간 역성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더라도 신흥 시장 좀 줄어들었고요. 북미 유럽 시장 크게 줄어들었고요. 다만 중국 시장만 다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네. 건설기계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아직은 신흥 시장이나 뭐 아니면 그 신흥 시장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잖아요. 요거는 아직 기대하기 좀 어렵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 지역은 광산 투자가 굉장히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인도는 워낙 노후 인프라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인도 시장에 모든 공장들이 막 들어가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건설 수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이 인프라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일단 미국 대선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야, 인프라 투자 좀 많이 하고 건설기계 좀 투자 많이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이런 선진 시장에서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대선 이후네요. 그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네. 좀 많이 했어요. 네. 요즘에 뭔가 눈에 뚜렷하게 야, 이거 정말 잘 된다라는 거가 잘 눈에 안 띄는데 네. 그 산업계에서도 그러면 대선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 네. 일단 대선 결과 보고 나서 우리도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그러면 그 다음에 투자 계획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 좀 뭔가 눈에 띄는 거 없는데 결국 대선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전국 법인 택시 기사 중에 소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하는 기사가 9%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소정 근로 시간 최소 네.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해서 이제 일하도록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이제 택시 월급제랑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산학금 제도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앞에 표인데요. 네. 그 택시 종사자가 소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이제 고정급으로 받는 거고요. 그게 이제 월급제이고, 네.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2019년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에 서울에 우선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에 시행키로 했는데요. 택시 종사자들이 이제 산학급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승차 거부감 이런 것도 없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급제를 도입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하지만 지금 이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법인 택시 기사가 그 5만 2천여 명 중에서 소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기사는 한 9.1%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은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을 포함하면은 이제 전국 법인 택시 기사가 한 7만 2천여 명 중에 이 소정 근로시간 포함된 기사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40시간 미만의 기사는 한 64.1%. 네. 아직까지 이제 많이 이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 이제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시간 이상인 기사가 없다는 네네.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40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택시기사가 3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가 이제 장기간 근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네. 또 고령 기사들은 그 긴 시간을 근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월급제가 이렇게 도입될 경우에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월급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의 성과랑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전처럼 자율적으로 근무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만 채워서 월급을 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택시 월급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네. 택시 업계에 또 계시는 저도 아는 분이 네. 지금 그 관련된 산업을 지금 하시는 분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네. 이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택시를 이용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택시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앉아 있는 또 손님으로서 그러면 네네. 거기서 뭔가 뭐 광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택시를와 함께 뭔가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도 좀 택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렇죠. 걸 보니까 요즘 그 굉장히 택시 업계가 지금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분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 싶긴 해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압권으로 한번. 압권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일터를 이제 네.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보고 있어서 그렇죠. 네, 한번 나중에 압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3프로 뉴스룸이었고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